저는 김창령이라고 합니다. 대구에서 태어나서 20대 후반에 일본으로 유학 비자로 이주를 해서 졸업을 하고 바로 한국으로 가지 않고 일본에서 작품이 조금씩 팔리면서 작가 활동 동경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곧 70이 가까우니까 차츰차츰 한국에서 하는 일을 늘려서 마지막에는 한국에 새로 돌아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어릴 때는 내가 그림을 잘 그린다는 생각은 느껴본 적이 없고, 노래도 그렇잖아요. 어린애가 자기가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는데 노래자랑에서 상을 받으니까 잘하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차츰차츰 부르다 보니까 가수가 되고 이렇듯이, 내가 어릴 때는 게임이란 게 없었어요. 지금 애들은 초등학교 가기 전에는 게임에 막 몰입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게임 하듯이 나는 그림을 했거든.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림이 놀이였어요. 놀이였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항상 걱정했는 게, 무슨 아이는 바깥에서 뛰어놀고 이래야 되는데 방 안에서 계속 그림만 그리니까 이런 걱정도 하고 이랬는데, 나는 그게 게임 하듯이 재밌고 이랬으니까 계속 그렸는데, 뭐라 그러나, 우리 어머님이 극장 안에 매점을 했는데, 극장 안에 매점 아들이기 때문에 극장 표를 살 필요 없이 마음대로 극장 안에 드나들 수가 있잖아요. 그 당시 서부 영화가 전성시기였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극장에 간판이 잘 안 보이는데, 내가 어릴 때는 굉장히 그 극장이 크게 간판을 그린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미술가라 할까, 막 그 당시엔 간판제이 그랬는데, 구경하면서부터 이제 영화가 시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극장에 가지 않고 거기에 있으면은 그림 그리는데 물감 튀고 하면은 안 되니까 내보고 나가라 그러면 나는 기둥에 숨어서 보기도 하고 하루 종일 거기에 있었던 것은 그림에 관심이 있었고 요술장이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림을 재밌게 즐기면서 그린 것 같아요. 일본을 가기 전에는 해운대에서 살았는데, 거기에 살면은 낮에는 사람들이 많고 이래서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아침 일찍 아니면은 저녁 늦게 딱 하고 난 뒤에 가거든. 그러면은 저녁 늦게 가면은 발자국이 쫙 봅니다. 낮에 그 막 사람들 놀았던 그 발자국들, 그걸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켈란젤로 그림 보면 성당에 그 천지창조라는 그 벽화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 예수의 제자들과 막 있는데, 이게 결국은 그 제자라든지 예술을 그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그 행동,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를 그리잖아요. 그죠? 나는 사람은 그리지 않지만 발자국은 똑같은 스토리인 거예요. 미켈란젤로는 그 인물 그랬지만, 나는 그 인물보다도 훨씬 그 사람들의 발자국을, 예수의 발자국, 제자들의 발자국, 베드로의 발자국, 이걸 보면은 훨씬 더 스토리가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 흔적이라는 게 그런 느낌이고, 사람은 너무 직선적이지만 흔적은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릴 적에 엄마가 계실 때보다 엄마가 어디 가고 안 돌았을 때 그 흔적들을 보면 더 엄마 생각이 나고 했던 그런 기억들, 그 흔적이라는 그 강한 메시지, 이런 것들이 해변가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낮 하고 아침만 갑니다. 아침에 가보면은 싹 없어져가 있어요. 바람이라든지 파도라든지 없어져가 있고, 그 다음 난 딴 사람이 와가 또 막 이렇게 반복이 되고, 생선과 소멸, 지어졌다 또 왔다 하는 거나,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은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자손들이 손자고 계속 또 살잖아. 그런 것과 따블이 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히 깊더라고, 나한테는. 발자국에 관심을 가지기 이전에 어떤 걸 또 경험했냐면은, 암스트롱이라는 선장이 달에 착륙했을 때 흑백인데, 나는 그때 우리 집에 텔레비가 없어서 그 우리 사촌 누나 집에 가서 텔레비를 봅니다. 거기 가 보면은 그 흑백의 암스트롱이 우주선에서 내려가지고 붕붕 뜨듯이 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때 발자국이 어떠냐면은 보통 운동화가 아니고 굵은 옆으로 된 그 눈금이 되어 있는 발자국에 찍히는 게 상당히 강렬하게, 이거는 속이는 게 아니고 현실이거든. 그 우주복은 암스트롱 얼굴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유리로 덮여가, 그죠? 그런 게 있다가 커서 해운대 발자국을 보니까 그쪽에 참 관심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으로서 제작을 해가지고, 내가 그 대학 시험에 실패했는 그 원수를 갖겠다 이래가지고 콩쿠르에 내가 나도 모르게 대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명이 막 바뀌기 시작해요. 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십니다. 제가 3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죽고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20대지만 있었는데, 해운대 발자국을 보면은 저 앞에 발자국이 볼록볼록하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은 그 야산이 있어요. 민둥산인데
지금은 다 철거되어 없지만은 피석도 없는 조선시대 때부터 막 사람이 머슴이 죽든지 누가 죽으면은 그냥 묻어넣었던 볼록볼록한 그 공동묘지 같은 그런 마을 사람들이 그냥 묻어놨던 그런 게 쭉 있었는데 이게 가을 되면은 짠디가 누렇게 변합니다. 백사장도 누렇고 그러면 볼록볼록 어마어마한 게 비슷한 풍경으로 보이는데 그 풍경 속에서 흔적, 둘 다 흔적이 하나는 평생 살았던 흔적, 이것은 하루 24시간의 흔적. 그런데 우주 시간으로 보면 난 똑같다고 생각하거든. 똑같은 찰나라고. 100년이든 1초든 똑같은 거예요. 그 몇 억 광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강렬한 인상을 받았고, 근데 이런저런 게 이제 복합된 상태에서 이제 그림을 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중앙대상전하고 저하고의 인연은 1979년도 제가 모래 발자국을 최초에 그린 거는 1978년입니다. 그 다음에 79년도에 중앙미술대상전에 출품을 합니다. 그때가 중앙미술대상전 2회 때예요. 중앙미술대상전이라는 것은 서양화 부분, 동양화 부분, 조각 부분이 나눠져가 있는데 서양화 부분에서 대상 작가에 해당하는 실력 있는 작품이 없으면 안 하고, 대상 다음이 장려상입니다. 2등상. 대상은 300만 원이고 장려상은 100만 원이고. 장려상만 해도 굉장하죠. 그런데 제가 79년도에 장려상을 받습니다. 장려상을 받을 때 무한이라는 타이틀로서 이제 작품을 출품해서 상을 받는데, 작품을 대구서 제작을 해가지고 그 용달 차가, 작은 차가 있어요. 같이 운전하는 아저씨하고 타고 서울까지 덕수궁에서 갑니다. 가서 접수를 하는데 접수 서류를 딱 보니까는 30세 이상이었죠. 나는 연령이 이제 그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때 생각나는 게, 대학생들은 대학 미전에서도 그게 출품하라고 그랬구나. 그렇지만 난 작가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그림 했나 하더라도 20살이라도 30살 정도의 성숙된 테크닉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런데 그걸 왜 굳이 나이를 제한 안 하고, 나는 상당히 막 속도 상하고 하지만 이들을 물러설 수는 없다. 주민등록을 제출하라, 등본을 제출하라든지, 뭐 호적 등본 띄우라든지 이런 말도 없었기 때문에, 또 대학생이고 그때는 좀 반항심도 있었고, 군대식으로 막 모든 걸 스토리를 잡는 거예요. 나이 제한도 하고. 예술에 무슨 나이 제한이 있어. 음악에서 예를 들어서 30대 이상 하면 피아니스트 못 나옵니다. 피아니스트 처음에 10대, 20대잖아. 그 미술에서 30부터랑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22살 적은 것을 32살로 거짓말하고 적습니다. 제가 출품합니다. 그게 장려상을 받게 되는 거죠. 장려상을 받고 상 받기 전에 그 서울에서 나 인터뷰 나와가지고 기자들이 막 우리 집에 왔는데, 장려상이란 기쁨보다도 나이 속였다는 순진한 마음으로 막, 기자들은 다 아저씨들, 그건 나보다 나이 많으니까. 그래서 무서워서 혼자서 고민을 하다가, 저 사실은 나이를 속여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자들이 웃으면서 막 더 재밌게 막 인터뷰를 막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했다 해가지고 이제 그게 신문에 납니다. 신문에 나고, 그런 기사를 본 그 이병재 씨가 재밌었어. 이제 김창렬이 누군지 한번 보고 싶다 해가지고 불러서 비서실에 갔고, 그러다가 그게 이게 용서가 되겠구나 하는 게 언제 느껴졌냐면 그 다음에 그것을 더 깊게 작품을 또 제작을 합니다. 똑같은 발자국 시리즈로 했는데 그게 대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1980년도 3회째 내가 대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용서를 한 거죠. 용서 안 했으면 두 번째 출품에서는 내가 떨어지도록 만들지. 그러니까 그때 내가 두 번째 갔을 대상 받을 때는 그 종목이 없더라고, 나이 제한이. 그러니까 내가 그걸 깬 거죠. 걔가 대상을 받고부터는 얘 충분히 용서 받았구나. 근데 그때 심사위원들이 누구냐면은 박스보, 김윤수 뭐 이런 분들이 심사를 했어요. 그때 상을 받고, 그 다음에 국립현대미술관에 청년작가제라는 게 처음에 있었는데, 서울에서. 그때는 덕수궁밖에 국립현대미술관이 없습니다. 그때 없었는데, 그때 이경성 씨가 관장이었는데, 거기도 이제 출품하고, 막 이렇게 3년 동안 막 바쁘게 하다가, 주위에, 지금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러나, 유튜브라든지 보면 댓글이 올라오잖아요. 그때는 그게 없었으니까 안 올라오지만은 기소문에 일찍 그 상을 받아서 쟤는 뭐 건방지다든지 아니면은 운이 좋아서 막 그렇게 됐다. 그러면 저런 애들은 말년에는 막 시시해진다. 막 별의별 소리 들었는데 그걸 나는 그냥 흘리면 되는데, 난 또 그걸 귀담아 듣고는 뜨던 사람이 이걸 막기 위해서는 내가 더 큰 도시로 가서 좀 더 크게 활동을 해야 이 사람들이 조용해지겠구나. 그래서 내 스스로 이제 테스트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택한 게 일본이에요. 일본을 갈지 뉴욕을 갈지. 뉴욕은 너무 멀었고 그래서 우선 일본은 한국보다 인구가 한 3배쯤 되고 해서 그러면 도쿄로 가자 해가지고 떠난 겁니다. 그 미술계 반응은 제가 짧게 3년밖에 활동 안 했기 때문에 몰랐는데 그 당시는 한국에도 극사실주의라는 붐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작가들이 몇 명 있었어요. 하이퍼리얼리즘이 미국에서 들어옵니다. 미국에서 들어오는데 사진 포토리얼리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것은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 거기 플러스 뭘 하나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모래 그림을 하기 전에 나는 미술놀이를 참 좋아했는데 내가 만든 미술놀이 예를 들어서 담요 위에다가 진짜 화돌 몇 개 놔두고 내가 그리는 화돌 하나 거기에 그려요. 그러면 할머니가 보다가 날 불러서 이 화돌은 안 떨어진다고 나하고 떼돌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토랑프리우라는 프랑스 말이 있는데 속임수 그림 같은 놀이가 되는 거예요. 재밌고 종이 위에 종이를 그리면은 훨씬 더 리얼리즘 사실적이 된다. 종이 위에다 종이를 그리면은 정말 그 종이 같이 느껴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천이 있으면 캔버스는 천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캔버스 위에는 다른 걸 그리지 말고 캔버스를 그리면 되지 않느냐? 그럼 이렇게 이 주름이 있으면 이런 걸 그리면 정말 캔버스가 잘못 쳐가지고 이렇게 주름이 생기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런 게 재밌더라고. 이 연장으로 모래 위에 모래를 그리자 해가지고 이제 모래를 그리게 했는데 그림자잖아요, 그 물체의 표정이라 그럴까. 그림자를 그리면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아주 리얼하게 이런 걸 어릴 때 미술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받기 전에 생각해냈는데 일본 가니까는 어떤 선생님이 나한테 흙을 가져오라 그래. 흙으로 흙을 만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벌써 내 스스로 그런 내 혼자 수업을 해봤는데 이게 이런 게 수업이 되는구나. 이 선생님이 모노하 작가들의 선생님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금방 어릴 때부터 모노하를 내 마음대로 접해본 적이 있는 거예요. 서울 보다가 2~3배로 큰 도시라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은 인구가 2배면은 경쟁률도 2배나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성공하면은 2배로 스스로 내가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뭘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언어의 차이는 있지만은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으니까. 근데 그래서 그때 생각은 뉴욕을 갈지 유럽을 갈지 일본을 갈지. 근데 일본은 우선 가깝고. 이래서 가기 시작했고 그 당시 한국은 상당히 지금하고 달라서 국력이 약한 나라입니다. 국력이 약한 나라에서 젊은이가 가가지고 그 화단에 데뷔하기는 일본 사회에서도 작가로 성공한 사람들이 거의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몇 명 안 되거든. 안 되는 소에 끼어서 하기는 상당히 힘든 걸 나는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갔다기보다 지금 한 번 더 알아보면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데 그럴 때 나는 좀 뿌듯했다 그럴까. 태어난과 죽음은 내 고향에서 맞이하고 싶은 연어가 그렇듯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틀을 제가 만듭니다. 보통 일반 작가들은 보면 캔버스 화방에서 사가지고 이제 제작을 하는데 나는 그 틀을 만드는 게 일본에 보면 일본 씨름이 있습니다. 스모라 그래가 스모 하면은 두 사람이 같이 팍 붙으면 되는데 붙기 전에 손으로 이렇게 하고 또 뛰고 이렇게 뜸을 들면서부터 차츰차츰 투쟁심을 이제 불태웁니다. 그러듯이 나는 캔버스를 만들면서 내 제작열을 올리는 거죠. 화방에 이런 데서 사면은 해가지고 실패하면 버리고 또 사고 이래야 되는데 나는 내가 만들기 때문에 이거 실패하면 아까워서 안 되는 거라. 캔버스를 만들면서 이 구상을 합니다. 이 안에 무엇을 집어넣을지. 그림을 그리기 전에 바탕을 제작하는 것은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을 심어 놓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사실적인 유화로 이제 그림을 그리죠. 만들기를 거의 다 내가 직접 만들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제자를 두라든지 누가 도움할 사람을 두라든지 하는데 나는 아토리에 사람이 있으면 난 제작을 못 해요. 파리가 한 마리 날라와도 난 잡기 전에는 제작을 안 하거든. 그렇듯이 신경이 그만큼 제작할 때는 예민하기 때문에 내가 일본에서도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도 학생들은 내 아트리에 와가지고 그림도 배우고 제작을 돕고 싶다고 해도 나는 전부 거절한 것도 아무도 우리 와이프도 아트리에는 못 오도록 하고 근데 그런 식으로 집중을 해서 작품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힘이 없으면은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지 일부러 대량 생산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가
벽화를 그린다, 동굴 벽화, 원시인들이. 난 이전에 해변가에 이런 작업을 했을 것 같아. 이거는 증거는 없어요. 그 동굴 벽화는 증거가 있지만 이것은 원시인들이 아무리 해봤자 하루 만에 파도 치면은 없어지는 거니까. 동물이면은 이 모래에다 판다든지 이래 하면은 뭐 조개를 캔다든지 무슨 이런 게 없이는 이런 행동을 안 하지만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장난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감정의 동물이거든. 모래와 인간의 만남. 여기서부터 미술이 시작된 그 느낌이 들어서 이런 제작도 하고 1978년부터 했으니까 한 50년까지는 안 되지만 40년 동안 했다. 왜 그렇게 끈질기게 할 수 있었나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변하지 않았다고 또 나를 욕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더라도 이것을 한국에서 이런 내 스타일 만들어서 일본에서 40여 년 동안 살면서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 선생님은 굉장히 칭찬을 하거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일본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그림이 안 바뀌었다고 좋게 평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일본 선생님, 내 선생님 중에서 사이토 요시징이라는 유명한 분인데 이 사람은 그 긴상은 그 일본에 와서도 한국 모래를 가져와가지고 쓴다든지 그 스타일이 안 바뀌는 그건 대단한 거라고 자기 세계가 확실하 있다는 걸 칭찬해 주는 분도 있고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테마가 모래 극이라는 인간의 인생이라 그럴까 테마가 그렇기 때문에 이 평생 그릴 줄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굳이 바꿀 필요 없이 차츰차츰 이 세계를 숙성시켜 가면은 어떨까. 그리고 또 작가마다 스타일이 다르거든. 그런 작가도 있고 또 나 같은 사람도 있고 안 바뀌는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모두 모여서 여러 스타일이 있는 거지. 한 사람이 100개를 하고 이 사람도 100개를 하고 다 100개를 할 필요가 있을까.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샌드플레이라는 타이틀로서 작품을 제작하는데 전에 한 번은 그 번역을 하기를 모래장난 이런 식으로 번역했는데 나는 그게 모래장난은 아닌데라고 생각하면서도 말도 못하고 있다가 게라리 바게라는 그 게라리 큐레이터가 모래극이라고 이제 번역해서 하는 것을 보고 이 아이디어 좋다 그러면 나한테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때부터 모래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플레이라는 뜻이 연극할 때도 플레이거든 그지? 그러니까 모래 장난이 아니고 이것은 모래극으로 모래 위에 인생의 이야기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미켈란젤로의 벽화다든지 인체를 그리는 게 아니고 그 스토리를 그리기 위해서 인물을 그리듯이 나는 발자국은 나한테는 인물, 결국은 인물화예요. 사람의 흔적, 사람의 흔적이 그 사람을 그리는 것보다 훨씬 더 그 극적인 스토리가 강하게 느껴지고 그 뒷속에는 그 지어진다는 허무주의도 들어가 있고 이 허무주의라는 게 비관적이라기보다도 뭐라 그러나 허문주의가 나한테는 상당히 인생 이야기를 흔적으로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평면회화라는 것은 조각하고 달라서 2차원입니다. 2차원. 이 그림을 표현하자면은 모래 그 자체는 입체이기 때문에 2차원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고 인식을 할 때 어린애도 그렇잖아요. 그 사물을 만지고 그다음 입에 집어넣고 보고 이러면서 이게 무엇이란가 알듯이 시각적으로는 그게 인지하는 능력이 완성이 되지 않거든. 그런 의미에서 내 그림은 이 촉각적인 요소가 강하게 있고, 진짜 모래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시각적으로는 물감으로 이제 그림자를 그려놓는데, 이 그림자도 보면 이 손 이래 하면 그림자 보이듯이 다 2차원이잖아. 그리고 2차원의 회화 속에 2차원을 그리면 그게 굉장히 리얼하다고. 2차원의 평면 회화 속에 3차원인 꽃이라든지 사과랑 그리면 아무리 잘 그려도 그거는 그냥 그려진 사과지 실물은 아닌데 그림자는 실물같이 보인다고. 근데 그래서 그 사실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차원에서 2차원을 그린 단순한 리얼리즘인지 모르지만 그게 효과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사람의 흔적 실물 같으면 이게 지워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상이기 때문에 이게 남아있는 보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금씩 변해가면서 인간이 추구하는 욕심의 한계라든지 허구라든지 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그 허상과 실상이 콜라보레이션이라 그럴까. 우리 사회가 보면은 다 진실만 있어도 재미도 없고 다 허구만 있어도 재미도 없고 그게 미묘하게 짜여서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지고 있듯이 이 사회 전체가 내 그림 속에도 그런 요소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변가에 서서 보면은
모래 사장이 보이고 모래 발자국이 쭉 있고 그 다음에 바다가 있고 하늘이 있는데 바다는 뺀 상태에서 사람은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질문, 그런 느낌이 해변가에서 설 때는 그게 보이더라고. 그 다음에 또 내 작품은 보면은 발자국들이 어떻게 보면은 현실에서 없는 발자국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어요. 그 발자국들이. 그런 작품들은 과거에 지어진 발자국부터 지금 있는 발자국까지 다 그리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다 그리다 보니까는 또 그렇게 되고, 실제 있는 발자국 표현이 아니지만 사람들의 흔적, 스토리 이런 걸 다 집어넣다 보니까는 도대체 이 인류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플러스로 가는지 마이너스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멸망하기 전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런 느낌. 제가 요코하마에 살면서, 요코하마는 해변가가 거의 없어요. 다 그 빌딩도 쓰고 막 유원지구지 만들어 놓고 이래가 없었는데, 우리 집에서 차로 한 30분 가면 에노시마라는 그 비치가 있는데, 화산재로 인해서 좀 회색빛 나는 모래사장이 있는데 거기밖에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거기 가끔 이제 갑니다. 가면은 모래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고 전부 다 서핑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해변가라는 게 무한하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끝이 없이 막 자로 잴 수도 없지만 계속 이어지더라고. 그런 작품을 하려면은 10cm면 10cm, 20cm, 20cm 이런 센치가 나오면 그게 나한테는 또 제한적인, 여기서 여기까지, 공간도 그렇잖아요. 미술관이 아무리 크더라도 막 20cm 벽이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지만은 작품이 한쪽이 말려 있거나 양쪽이 말려 있긴 한 작품을 그렸을 때 벽보다 더 길 수도 있거든. 그런 작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출품한 작품 중에 보면은 양쪽 두 쪽이 말려 있거나 한쪽이 말려 있거나 이런 작품이 제작했습니다만, 그건 처음으로 제작해봤는데, 네버엔딩 스토리하고 그 다음에 From Here to Here라든지 이런 것, 그 무한에 대한 표현하고 싶은 마음. 어차피 인간의 인생이든 발자국이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무한에 가려고 하는 욕망, 욕심, 이런 것이 나한테는 마음속에 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주로 사람들이 이제 그 원동력이라는 말에서 이제 오해가 생기는데, 원동력이라는 것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내가 컨트롤 해가지고 내가 그걸 막 굳이 고집해 하는 게 원동력일지 모르지만, 나는 내대로 가는 데까지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가고 있는 도중이에요. 근데 주위에서는 뭐 왜 안 바뀌냐 이런저런 하는데, 이게 바뀔 때 되면 바뀝니다. 바뀌는 건 실적 나면 바뀌는데, 이게 실적 나고 할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한 장 그리면 그 다음에 이래 해야지, 그 다음에 이래 해야지, 계속 100년 걸릴 일을 지금 50년밖에 못 했다든지 이런 생각밖에 없으니까 자꾸 바빠지는 거예요. 호킹 박사 이야기 같이 인간의 수명은 찰나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찰나에 태어난 사람이 한 주제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여기에서 자꾸 다른 걸 바꾸고 하면은 이것도 미완성, 저것도 미완성, 다 미완성이기 때문에 이 전체 내 모래 작품 한 장 한 장을 모두 모아가 이게 한 작품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완성을 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아직까지도 미완성이 되고 마음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하는 거지, 무리하게 엔진을 넣어 개발해서 막 추진하는 이런 에너지는 나한테는 없고, 좀 더 높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내 작품을 봐주시면서 자연과 인간의 만남, 그리고 그 위에 인생의 허구와 실체, 모래 그걸 느껴주시면 감사하고, 또 하나는 작품 내용과는 관계없이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받았던 그 외국의 스트레스보다도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중견 작가로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받는 스트레스가 또 다른 의미에서 막 불안감,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그 여러 가지 좌절된 마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 유일하게 끈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은 형제들은 그대로더라고. 화랑이든 친구든 동료든 이런 사람들은 배타적이고 이런데, 이 형제들은 똑같은 DNA를 가진 형제들은 배타적이지 않고 50년이 세월이 지나더라도 똑같은 애정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게 나한테는 유일한 내가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라 그럴까, 용기라 그럴까. 이 형제의 도움으로서 한 번 더 한국에 재입국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